링컨의 명언 중에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얼굴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백세 노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주름진 그의 얼굴은 은은한 미소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팔뚝에는 17233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은 바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가스실에서 잃고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부모를 학살한 자들을 위해 중노동을 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후 농부에게 도움을 청하다 다리에 총을 맞고 몸무게가 28kg인 상태에서 기계 앞에 쇠사슬에 묶인 채 주위에 떨며 하루 종일 일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날마다 모멸감을 느꼈던 20 초반의 청년 에디 제이쿠. 그가 지금 백세 노인이 되어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니까요. 에디 제이쿠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는 동안 여러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방황하는 날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절망하기도 하고 번아웃에 빠져 꼼짝 못하기도 합니다.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아 100세가 된 에디 제이쿠는 이런 우리에게 조언을 남깁니다. 불운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지 마세요. 사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불운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자기 인생을 증오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입니다. 지은이 에디 제이쿠, 옮기니 홍현숙,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극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보다 훨씬 더 소설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이름은 에디 제이쿠. 1920년생인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 19살이던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약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인물인데요.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짧은 시간 동안 숨어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웃의 밀고로 다시 체포되어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를 가스실에서 잃고 수용소 안에서 나치 간수가 되어 있는 대학 동기를 만나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뒤에 민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오히려 다리에 총을 맞고요. 친구와 동료가 날마다 죽어나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면서 날마다 모멸감을 느꼈던 하루하루가 이 책 안에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자 에디 제이쿠는 참혹한 일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과 우정, 친절과 희망,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의 연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어요. 저자는 2021년 10월에 102세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유명했던 빅터 플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의 수용소는 한 번 읽으면 며칠 동안 몸살을 앓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잘 안 됐어요. 책을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읽는 것이 어느 때에는 무척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훨씬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챕터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문단 단위로 읽어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야기가 중간에 뭉텅 건너뛰게 됩니다. 가늠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들은 하루 일한 대가로 매일 생감자 4알을 받았다. 하지만 독이 있는 감자를 생으로 먹을 순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감자 4알을 삶아주는 대가로 감자 1알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쿠루트와 나눠 먹을 여분의 식량을 조금씩 마련할 수 있었다. 저녁이면 주머니에 감자를 넣고 친구를 만나러 가 감자 2-3알로 만찬을 벌이곤 했다. 어느 날 밤 수감자를 못살게 굴기로 악명 높은 나치 간수 옆을 지날 때 그자가 갑자기 다가와 내 엉덩이를 발로 찼고, 내가 몸을 돌리자 감자가 든 주머니를 또 찼다. 나는 몹시 아픈 듯 절룩거리는 신용을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 발길질을 당할 테니까. 그러고는 쿠루트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으깬감자 요리야. 쿠루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친구 덕분에 살아남았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보살펴 주었다. 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너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면 다른 한 명이 먹을 것을 구해오고 필요한 일을 처리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서로를 돌봤다. 아우슈비츠에 들어온 수감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7달 정도였다. 쿠루트가 없었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의 절반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목이 아플 때 친구가 자신의 스카프를 반으로 잘라 내게 주었고, 그 덕분에 회복된 적도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스카프를 맨 우리를 보고 형제일 거라고 추측했다. 우리는 그만큼 가까웠다.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나면 일하러 가기 전에 주변을 함께 걸으며 영혼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또한 변소벽에서 벽돌을 한 장 떼어내 그 뒤에 비누, 치약, 누더기 조각 등 서로를 위한 작은 선물을 숨겨두기도 했다. 히틀러가 만든 극도로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는 대신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길을 택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자 철조망으로 가다라는 표현까지 생겨날 지경이었다.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는 훨씬 더 큰 아우슈비츠 수용소 단지의 일부로 전류가 흐르는 가시돋친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철조망에 손만 대면 확실히 죽음은 보장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만족감을 나치 간수에게 내어주지 않고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이 달려가 철조망을 움켜쥐곤 했다. 나와 가까이 지냈던 친구 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벌거벗은 채로 달려가 두 손으로 철조망을 움켜잡았다. 이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다. 나 또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또 했으므로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병을 달고 살았다. 나도 크루트에게 수없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크루트, 우리도 가자. 내일도 괴로울 텐데 살아서 뭐 하겠어. 하지만 크루트는 완강했다. 내가 철조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나는 몇 번이라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정이 없으면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한다. 친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아우슈비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가 난무하던 생지옥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친구 덕분에 살아남았다.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크루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다. 좋은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 이것은 친구와 내가 나눈 음식이나 따뜻한 옷과 약, 그 이상을 의미한다. 사람의 영혼의 최고의 위안은 우정이다. 우정이 있었기에 나는 불가능한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한 번은 크라우스가 나를 따로 부르더니 탈출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통을 운반하는 운전사를 시켜 통 하나에 노란 선을 큼직하게 그어 놓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통을 특별히 개조해 안에 쇠사슬을 부착했다는 것이다. 통이 비면 내가 통 속으로 기어들어가 쇠사슬을 3개 당겨 뚜껑을 닫으면 되었다. 그런 다음 운전사가 그 통을 트럭 맨 뒤 왼쪽 구석에 싣고 수용소를 떠나 해변 가까운 지점에 이르면 휘파람을 부는 것이다. 그것은 아우슈비츠에서 내가 일하는 공장의 중간 지점쯤에 도착했다고 알리는 신호였다. 그러면 트럭이 길 모퉁이를 돌 때 내가 체중을 이용해 통을 굴려 트럭에서 떨어지면 되었다. 우리는 이 탈출 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웠다.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왔고 나는 매우 불안하면서도 흥분되는 심정으로 빈 통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고는 호흡을 가다듬고 빈 통이 트럭에 실릴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목숨이 달린 쇠사슬을 온 힘을 다해 움켜잡았다.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달리는 차체의 움직임이 느껴졌고 빨리 달리는가 싶더니 이내 운전사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것이 통 한쪽으로 몸을 던져 트럭에서 굴러 떨어지라는 신호였다. 몸을 굴려 바닥으로 떨어지니 내리막을 따라 계속 구르기 시작했다. 통은 나를 안에 실은 채 터빈처럼 구르고 또 굴렀다. 그러다 점점 더 빨리 굴렀고 나는 온 힘을 다해 쇠줄을 붙잡았다. 그러다 마침내 나무에 부딪히며 통이 갑자기 멈춰섰다. 숨이 차고 몸에 멍이 조금 들었지만 다른 곳은 멀쩡했다. 이제 자유였다. 친구와 세운 계획은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한 가지만 빼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해서 계획을 짜느라 내가 아직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죄수복을 입고 발에 문신이 되어 있으며 등에도 20cm 크기로 같은 숫자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다. 이러한 물골로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곧 해가 지면 끔찍하게 추워질 텐데 나에게는 외투도 없었다. 공장에 도착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외투를 벗어 걸어둔 터라 죄수복만 입은 상태였다.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한동안 숲속을 걸었고 결국 멀리 외딴 곳에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어떤 폴란드 남자가 문을 열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뿐 폴란드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지만 이 두 언어로 겉옷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남자는 나를 쳐다보다 말 한마디 없이 몸을 돌려 집안 통로로 걸어 들어갔다. 양쪽에 방이 있던 긴 통로였다. 남자는 제일 끝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기며 마음을 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남자는 겉옷이 아니라 소총을 들고 있었다. 남자가 나를 겨눴고 나는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나는 총알을 피해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달려야 했다. 남자는 한 발, 두 발, 세 발, 그러고도 총을 더 쐈고 여섯 번째 총알이 내 왼쪽 종아리 근육에 박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간신히 도망쳤다. 잠시 후 입고 있던 윗옷을 찢어 총 맞은 곳을 지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봤다. 이 지역 폴란드인들이 독일인처럼 우리를 적대시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현실을 소름 끼치는 공포 속에서 깨달았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한 가지. 다시 아우슈비츠로 숨어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절룩거리며 다시 산을 넘었고 IG 파르벤사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마지막 근무조가 오는 쪽 길로 갔다. 내가 세운 계획은 이러했다. 수감자들이 돌아올 때에는 수백 명이 행진하는 소리와 나치 간수의 고함 소리, 개 짖는 소리 등으로 몹시 소란스러웠다. 길 한쪽에 숨어 있다 이 틈을 이용해 그 대열에 몰래 끼어들 작정이었다. 결국 계획은 성공했고 나는 마지막 근무조 무리에 섞여서 다시 아우슈비츠로 나직은 막사로 돌아갔다. 나치 간수는 내가 사라졌다 돌아왔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탈출을 추억할 유일한 증거는 다리 근육에 박힌 폴란드제 총알뿐이었다. 그 폴란드 남자를 증오하느냐고? 아니, 나는 아무도 증오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 나약했을 뿐이다. 아마도 나와 똑같이 겁을 먹었을 것이다. 두려움이 도덕성을 압도하도록 내버려뒀을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잔인한 사람이 있는 만큼 친절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에서도 나는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겼다. 매일 아침 종이 울리면 막사에서 나와 인원 점검을 받았다. 1945년 1월 18일 새벽 3시에도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인원 점검을 받았지만 그날은 일하러 가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대신 나치는 우리를 길로 내몰더니 독일을 위해 행진하라고 했다. 전세가 나치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러시아군이 점점 진군해 20km 근방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아우슈비츠를 운영하는 나치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자들은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이 탄로날까봐 몹시 겁을 냈다. 아우슈비츠와 그 하위 수용소를 비우고 화장터를 폭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우슈비츠에서 독일 영토 깊숙이 있는 다른 수용소까지 걸어가게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죽음의 행진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때 수감자 1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떤 사람들은 걷다 얼어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었다. 누군가 쓰러지면 나치는 이유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람의 입에 총을 넣고 발사했다. 우리는 영혼이라고 느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눈발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다. 밤새도록 나치가 우리를 처형하는 빵, 빵, 빵 하는 총소리를 들으며 평생 살면서 이보다 더 힘들 때는 없었다. 기온은 영하 20도보다 낮았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사흘을 걸었다. 하지만 내겐 쿠르트가 있었다. 우리는 글리비체라는 폴란드의 어느 도시에 도착해 폴란드군이 쓰다 버린 건물 2층으로 들어갔다. 쿠르트가 이제 한 발짝도 더 못 걷겠다고 토하듯 말했다. 에디,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나는 절망에 빠졌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가 총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쿠르트가 숨을 만한 곳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아래층 샤워실 천장에 천장 덮개 같은 게 보였다. 사다리를 찾아 그곳을 열었다. 쿠르트가 숨을 만한지 천장 안을 들여다보다 벌써 거기에 숨어있던 세 사람을 발견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내가 나치인 줄 안 그들은 나를 보고 훨씬 더 놀랐다. 친구는 그곳으로 기어 올라가 먼저 있던 사람들과 함께 숨었지만 아직 입구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가려줘야 했다. 나는 큼직한 나무판을 구해서 안에 있는 친구가 보이지 않게 입구를 가려주었다. 하지만 그 전에 크루트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친구가 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돌아가 죽음의 행진에 참여할 작정이었다. 내겐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살아남아야 언젠가 쿠르트를 다시 만날 것이므로.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었다. 몸이 심하게 아파 한 걸음 옮기기조차 힘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해 총으로 쏴준다면 정말이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네 발로 기어 고속도로 쪽으로 갔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길 아래쪽에서 미군 탱크가 오고 있었다. 나는 이 아름다운 미군 병사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미군 병사들은 나를 담요로 감싸주었고 나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독일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내가 드디어 실성했거나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컴컴한 동굴 속에 있었는데 이제 정갈한 흰 시트를 두른 푹실한 침대에 누워있고 사방에 간호사들까지 있다니. 병원장은 턱수염을 길게 기른 교수였다. 그분은 자주 찾아와 나를 진찰했지만 아무리 물어도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이미 콜레라와 장티푸스에 걸려 있었고 영양실조도 심각했다. 그 당시 내 몸무게는 고작 28kg이었다. 어느 날 엠마라는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내 담요 위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살폈다. 나는 엠마의 팔을 잡고 이렇게 사정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말해주지 않으면 이 팔을 놓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죽을 확률이 65%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살 확률이 35%나 된대요. 엠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하느님에게 약속했다. 만약 내가 산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독일 땅에서 벗어나겠다고. 그 모든 만행을 저지르고 내 모든 것을 강탈해 간 독일 땅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또한 나치가 이 세상에 남긴 상흔을 바로잡는데 나의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최대한 충만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힘을 낸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잘 안다. 내일은 온다. 하지만 마음이 죽는다면 내일이 와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라 다름없다. 그렇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다. 희망에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 돈 한 푼 들지 않으니 말이다. 친구여,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아야 할지, 아니면 약이라도 구해 부모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나 자신과 하느님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죽음도 내가 겪은 그 모든 고난도 아무 가치도 없게 되는 셈이었다. 그래서 나는 살기로 결심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어 유대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는 식사도 하고 브뤼셀 전역에서 온 유대인 난민과 연합군 출신 유대인 병사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을 보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었던지. 여러 해 동안 같은 유대인이 구타당하고 박해받고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른 모습만 보다가 전투 경력으로 다져진 건장한 유대인 전사들을 보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들은 유럽, 미국, 영국, 팔레스타인 등 전 세계에서 온 군인들이었다. 정말이지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더욱 믿기지 않은 일은 또 있었다. 그곳에서 식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내 평생의 친구 쿠르트를 만난 것이었다. 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상상할 수 있겠는가?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이자 늘 내 편이 되어주었으며 지구 최악의 생지옥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준 친구. 글리비치에서 죽었을 거라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그 친구를 만나다니. 아, 쿠르트를 만나니 너무도 행복했다.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나눴고 기쁨에 겨워 흐느껴 울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쿠르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친구는 이틀 동안 그 은신처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군인들의 둔탁한 군홧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쿠르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모두들 그날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다 군인들이 러시아어를 하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그들에게 투항했다.
쿠르트 일행이 위험하지 않은 수감자임을 러시아 군인들이 납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친구 일행은 러시아어를 하지 못했고 러시아 군인들은 독일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들이 유럽 전역에서 나치가 벌인 잔혹 행위의 증거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이러한 사실에 미칠 듯이 분노했다고 한다. 그들은 쿠르트와 함께 투항한 이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잘 먹이고 입혀주었고 오데사로 후송했다. 친구는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다가 나보다 몇 달 전에 오데사에서 배를 타고 브뤼셀에 와 있었던 것이다. 쿠르트를 다시 만나니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나는 당연히 그가 죽었을 거라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커피를 마시며 케이크를 먹고 있다니.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더욱 흥분되었다. 부모님을 잃었고 여동생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니.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동안 얼마나 여러 번 쿠르트와 헤어졌다 다시 만났던가. 나는 그 순간순간이 매번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솔직히 왜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 정말 살고 싶기나 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나와 처음 살기 시작한 두어 해 동안 아내는 무척 힘들어했다. 나는 음울한 유령처럼 떠돌았지만 아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벨기에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는 매우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하고 폐쇄적이며 늘 뭔가를 못마땅해 하는 얼굴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아버지가 된 순간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하자 나는 가족을 부양할 돈을 충분히 벌기 위해 유럽 전역에 수술 장비를 설치하는 회사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 일을 하려면 여러 도시로 출장을 가서 아주 특수하고 복잡한 의료 수술용 기계를 설치한 뒤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기계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법을 현지 직원에게 가르쳐야 했다. 이런 일을 마치려면 매번 사나흘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전갈이 왔다. 사장은 즉시 내가 브뤼셀까지 타고 갈 소형 비행기를 빌려주었다. 조종석에 밀폐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작은 비행기였는데 조종사와 내가 보호용 안전모와 고글을 썼을 뿐 머리 위로는 탁 트인 하늘뿐이었다. 이렇게 가다 폭풍우를 만나 아내와 아이를 볼 수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마침내 무사히 브뤼셀에 도착했고 반시간 뒤에 아기가 태어났다. 첫째 아이인 마이클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내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면서 어마어마한 행복감이 밀려들었다. 그날부터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 나는 앞으로 생애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고 예의 바르며 남을 돕는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또한 웃으며 살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나에게는 최고의 명약이었던 것이다. 브뤼셀에서 꾸린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행복한 사람에게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것이다.
나보다 잘 사는 이웃만 쳐다보며 질투심에 속을 썩인다면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고 만다. 우리 가족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았다. 여러 해 동안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 음식이 가득한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결혼한 뒤에는 벨베데레 궁전이 보이는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살았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너무도 근사한 전망을 누릴 수 있어서 무척 기뻤다. 그런 전망을 즐길 수 있다면 궁전을 직접 소유할 필요까지는 없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는 그런 궁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다녔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차고 다녔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에겐 차가 필요 없었다. 아내와 나는 2인용 자전거를 사서 함께 타고 다녔다. 물론 내가 자전거를 개조해서 사람이 굳이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도록 작은 모터 2개를 달긴 했지만 평지를 달릴 때에는 모터를 하나만 켜고 오르막에서는 2개를 켰다. 우리는 그 자전거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이 세상에 살아남았고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이지 최고로 운 좋은 사람이었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 그렇게 참혹하게 굶주리고 고문당한 사람이 운이 좋다고 말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아내 플로르는 아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 내 인생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 사랑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다. 가족이 나를 살린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얻은 교훈은 이것이다. 바로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내가 바로 백만장자와 같다. 행복은 나눌 때마다 2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다. 아내는 내 행복을 2배로 만들어 주었다. 크루트와의 우정도 내 행복을 2배로 만들어 주었다. 나와 새롭게 친구가 된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행복도 나처럼 2배가 되길 바란다. 매년 4월 20일이 되면 아내와 나는 결혼한 날을 기념한다. 그날은 히틀러의 생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 여기 살아있고 히틀러는 저기 땅속에 있다.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과자를 곁들여 차 한 잔을 할 때면 내가 정말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복수이자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복수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75년) 전 전쟁이 끝난 뒤에 나치대원 한 명이 벨기에 감옥에 전범으로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에서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죠?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자에게 물었습니다. 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존재, 마치 무언가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안쓰러운 감정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자는 사악해 보이지 않았고 이미 죽은 사람처럼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마치 정답이 있는 공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답을 얻기 위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찾은 유일한 답은 증오라는 병입니다. 증오는 암과 같은 질병의 시작입니다. 증오는 적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파괴됩니다. 불운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지 마세요. 사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불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자기 인생을 증오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참혹한 고통을 겪었지만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자를 용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틀러를 용서하면 목숨을 잃은 600만 명을 배신하는 셈이 되니까요.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그 600만 명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라도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서 벗어날 때 나는 남은 인생을 웃으며 살겠다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어주기 마련입니다. 물론 삶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겨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읽고 있는 당신도 모두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호흡이 선물입니다.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75년 전에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더군다나 손주와 증손주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인간 이하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내려놓은 후에 부디 시간을 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환하게 웃을 일도, 왈칵 눈물을 쏟을 일도 있을 겁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저의 경우처럼 평생을 걸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곁을 지켜줄 겁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새 친구, 에디를 위해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좋은 책과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